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영양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 그리고 중년 이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와 스마트한 식품 선택 방법까지 나눌 예정입니다.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시며 특히 중노년층 건강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신 김건강 박사님이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영양제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현재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다면 그 영양제를 왜 복용하기 시작하셨는지 명확히 기억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생각보다 적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시지만 정작 왜 그 영양제가 필요한지,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목적지도 모르고 차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영양제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 요즘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영양제를 좀 먹어야 할까요? 텔레비전에서 이런 영양제가 좋다고 하던데 먹어봐도 될까요? 친구가 이걸 먹고 좋아졌다는데 저도 먹어봐야 할까요?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최근 영국의 저명한 영양학자 레이첼 우주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영양제에 대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제면 다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방식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먹으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공장의 생산 라인과는 다릅니다. 더 많은 원료를 투입한다고 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하가 걸려서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천연이니까, 비타민이니까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질은 적정량이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조차도 너무 많이 마시면 수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해는 영양제가 식사보다 더 확실하고 편리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종합감기약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이제 영양제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영양제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보충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양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 충분히 얻지 못하는 영양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코 식사를 대체하거나 식사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지 못하면서도 영양제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건강에 대한 관심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받는 방법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어 한 토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어에는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어의 영양학적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품질의 단백질이 있어서 우리 몸의 근육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비타민 D가 있어서 뼈 건강과 면역 기능을 돕습니다.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비타민 B12가 있어서 신경 기능과 혈액 생성을 돕습니다. 또한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양소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어의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의 흡수를 돕고 단백질은 오메가3 지방산의 대사를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영양소의 조합과 상호작용을 단순히 오메가3 캡슐 하나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고품질의 오메가3 보충제라고 하더라도 연어가 제공하는 모든 영양학적 혜택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 물질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단일 항산화 성분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적당량씩 들어있는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더 큰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식품이 갖는 강력한 장점입니다. 자연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최적화된 영양소 조합을 만들어냈고 우리 몸 역시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의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데 가장 잘 적응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토마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단순히 리코펜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토마토 자체를 먹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에는 리코펜뿐만 아니라 비타민C, 칼륨, 폴산 등이 함께 들어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영양제 기술이 향상되더라도 자연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양제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양제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영양제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모든 사람이 자연식품만으로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양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양제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생리적 요구가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신 계획 단계와 임신 중입니다.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엽산 보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임신 초기 몇 주 내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충분한 엽산을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는 임신 중 필요한 엽산량인 하루 400에서 600 마이크로그램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엽산이 풍부한 녹색 잎채소를 매일 충분히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엽산은 열에 약하고 조리 과정에서 상당량이 파괴되기 때문에 보충제를 통한 추가 섭취가 권장됩니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영양제 복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 제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비타민 D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을 통해 우리 피부에서 합성되는데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상 충분한 햇빛 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을 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비타민 D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비타민 D 결핍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위도, 대기오염, 실내 위주의 생활 패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식이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채식주의자분들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타민 B12는 거의 전적으로 동물성 식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더라도 비타민 B12 부족이 불가피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악성빈혈이나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에 비해 흡수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채식주의자, 특히 여성 채식주의자의 경우 철분 결핍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영양소를 별도로 보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질병이나 약물로 인한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 만성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정 약물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산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와 철분의 흡수가 감소할 수 있고, 일부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을 죽여서 비타민 K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극도로 제한적인 식이 상황입니다. 치아 문제나 삼킴 장애로 인해 특정 식품군을 피해야 하는 경우, 많은 식품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로 특별한 대사적 요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 만성 질환으로 인해 대사율이 증가한 환자들, 수유 중인 여성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한 상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정말로 영양제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인들의 건강 불안 심리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정보들이 과장되어 전달되면서 실제로는 결핍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영양제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노년층의 영양학적 변화. 이제 오늘 참석하신 중년과 노년층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영양학적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화 흡수 능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점차 감소합니다. 위산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양소의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 철분, 칼슘, 아연 등의 흡수에 위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비타민 B12는 음식에서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산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비타민 B12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의 10에서 30%까지 비타민 B12 흡수 장애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B12가 포함된 음식을 먹더라도 실제로는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비타민 B12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의 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흡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철분 흡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육모의 길이가 짧아지고 흡수 표면적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비타민의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성도 감소하여 변비가 생기기 쉬워지는데, 이는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영양소 흡수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근육량의 감소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0.5에서 1%씩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50대, 60대가 되면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하면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근육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 과정들이 전반적인 영양소 이용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골밀도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급속한 골소실이 일어나고, 남성도 50세 이후부터 점진적인 골밀도 감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라고 해도 어떤 분은 20대처럼 소화 기능이 좋을 수 있고, 반대로 일찍부터 흡수 장애를 겪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평소의 식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질 등이 이런 노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나이만으로 획일적으로 영양제를 처방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 식습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영양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 어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종합 비타민 같은 제품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우 실용적인 질문이네요. 영양제 복용을 고려하기 전에 받아볼 수 있는 검사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소를 검사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포함되는 혈액검사로도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비교적 정확하고 비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엽산 수치도 혈액검사로 확인 가능하며 철분 상태는 단순히 혈색소나 혈청 철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페리틴 전철결 함능, 트랜스페린 포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소를 혈액검사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의 경우 우리 몸의 마그네슘 중 99%가 세포 내부나 뼈에 저장되어 있고 혈중 마그네슘은 전체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혈액검사만으로는 실제 마그네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자신이 먹는 모든 음식을 기록해 보시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쉽게 식단을 기록하고 영양소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햇빛 노출이 적다면 칼슘이나 비타민 D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녹색 채소 섭취가 적다면 엽산이나 비타민 K 부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할 수 있고 견과류나 씨앗류를 섭취하지 않는다면 비타민 E나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종합 비타민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입니다. 여러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각 영양소의 함량이 독성을 일으킬 정도로 높지는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의성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종합 비타민은 말 그대로 평균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개인마다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철분이 충분한데도 종합 비타민을 통해 불필요한 철분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고 반대로 정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하지 않은 양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경후 여성의 경우 철분 요구량은 감소하지만 칼슘과 비타민 D 요구량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은 이런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영양소들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슘과 철분을 동시에 섭취하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아연과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적절한 비율이 중요한데 칼슘만 과다 섭취하면 마그네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엽산의 경우 천연 형태인 폴레이트와 합성 형태인 폴산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이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폴산을 활성형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천연 형태의 폴레이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의 경우도 천연 형태와 합성 형태가 있는데 천연 형태가 체내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더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종합 비타민에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합성 형태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실 때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는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성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다고 해서 식단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영양제 복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인 과잉 섭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몸에 좋은 것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몸은 각 영양소에 대해 적정한 범위가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A, D, E, K의 경우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나 B는 과다 섭취에도 소변으로 배출되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축적되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한 양의 비타민 D는 골 건강과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하게 복용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서 칼슘이 침착되어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고 심장 근육과 혈관에도 칼슘이 쌓여서 부정맥이나 혈관 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를 하루 만 IU 이상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서 신장 손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역시 과다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급성 비타민 A 중독의 경우 두통, 구역, 구토, 시야 흐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만성 중독의 경우 간독성 골다공증, 탈모, 피부 건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 비타민 A 과다 복용은 태아 기형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E도 항산화 효과 때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다 복용 시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비타민C를 하루 2000mg 이상 복용하면 위장장애, 설사, 신장 결석 형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을 과다 복용하면 말초 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분을 과다 섭취하면 위장장애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간, 심장, 췌장 등의 철분이 축적되어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연도 적정량은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복용하면 구리 흡수를 방해해서 구리 결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빈혈이나 백혈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진료 경험에서 만난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피로감과 소화불량으로 내원하셨는데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문진해보니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를 12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각각의 제품은 권장량 범위 내였지만 여러 제품에서 중복되는 성분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영양소를 과다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E, 아연 등이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미묘한 독성 증상이 피로감과 소화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영양제를 중단하고 정말 필요한 두세 가지만 선별해서 복용하도록 조정한 후 약 한 달 만에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상승하여 내원하셨는데 음주력도 없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도 음성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진 결과 몇 년 전부터 비타민 A가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셨고 이로 인한 만성 비타민 A 중독으로 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타민 A 보충을 중단한 후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환자분들이 모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셨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정보 없는 선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영양제를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를 매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영양제를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정확한 현황 파악입니다.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2주간 자신의 식단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평소 어떤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쉽게 식단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시작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각 영양제의 효과나 부작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기적 재평가입니다. 영양제를 복용하시더라도 3에서 6개월마다 그 필요성을 재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생활 패턴이 변하면 영양학적 요구사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비타민 D가 필요했지만 여름에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품질 확인입니다. 영양제의 품질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불순물이 많거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비싼 제품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상호작용 확인입니다. 영양제와 처방약물 간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영양소는 약물의 효과를 증강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법은 스마트한 식품 선택입니다.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면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식이섬유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에 가까워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콜린, 루테인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견과류 한 줌은 비타민 E, 마그네슘,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고 요구르트에 베리류를 추가하면 단백질, 칼슘, 항산 화물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음식으로 여러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식품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해법은 컬러풀한 식탁 만들기입니다. 하루에 최소 5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빨간색 토마토나 파프리카, 주황색 당근이나 단호박, 노란색 바나나나 옥수수, 녹색 브로콜리나 시금치, 보라색 가지나 포도 등 색깔별로 서로 다른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해법은 주말 준비 전략입니다. 주말을 이용한 준비된 건강 식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준비하거나 냉동실에 보관할 수 있는 재료들을 손질해 두시면 평일 식사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각종 나물을 미리 무쳐서 냉장 보관하거나 생선을 손질해서 개별 포장하여 냉동 보관하거나 견과류를 소분해서 휴대용 용기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또한 된장국이나 미역국 등을 큰 솥에 끓여서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면 언제든 간편하게 따뜻한 국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법은 간편 영양식 활용입니다.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식품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릭 요구르트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추가하면 단백질, 칼슘, 오메가3, 항산 화물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류 등은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들입니다. 또한 냉동 과일이나 냉동 채소도 좋은 대안입니다. 냉동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선한 상태에서 급속 냉동한 제품들은 영양소 손실이 적고 보관이 편리합니다. 냉동 베리류를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추가하거나 냉동 브로콜리를 간단히 데쳐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해법은 외식 시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외식을 할 때도 영양을 고려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집에서 만든 음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외식 메뉴를 선택할 때 단순 탄수화물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보다는 생선, 살코기, 채소가 충분히 들어간 음식을 선택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식당에서는 구이류와 나물 반찬이 풍부한 메뉴를, 일식당에서는 생선 초밥이나 회 정식을, 서양식당에서는 샐러드와 구운 생선이나 닭가슴살이 포함된 메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 연어나 고등어, 참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3회 섭취하시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분량이면 됩니다.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호두나 아마씨, 치아시드, 들기름 등을 통해서도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의 경우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우유 한 컵 200ml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멸치, 뱅어포, 참깨, 들깨, 두부, 녹색 잎채소,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치는 뛰어난 칼슘 공급원입니다. 멸치 20g 한 줌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양입니다. 또한 멸치에는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철분은 흡수율에 따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의 햄철은 흡수율이 15에서 25%로 높은 반면 식물성 식품의 비햄철은 2에서 5% 정도로 낮습니다. 따라서 살코기, 간, 계란 노른자 등의 동물성 식품이 효율적인 철분 공급원입니다. 식물성 철분을 섭취하실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콩류를 먹을 때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나 커피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데 특히 감귤류,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므로 가능한 한 생식으로 섭취하거나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상추, 콩류, 강낭콩, 렌틸콩, 견과류, 감귤류, 아스파라거스 등의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도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조리 시 손실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생으로 섭취하거나 조리할 때는 물을 적게 사용하고 조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현미, 통밀 등의 전곡류와 살코기, 생선, 달걀, 유제품, 콩류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미는 백미에 비해 비타민 B가 훨씬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는 것이 주된 방법이지만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류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녹색 잎채소, 견과류 특히 아몬드, 캐슈넛, 씨앗류, 해바라기씨, 호박씨, 통곡류, 콩류, 다크 초콜릿 등에 풍부합니다. 아몬드 한 줌 28g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약 20%를 공급합니다. 아연은 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견과류, 씨앗류, 콩류 등에 들어있습니다. 굴은 아연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로 중간 크기 굴 6개 정도면 하루 아연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중년 노년층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영양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년 노년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영양소들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영양소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이는 젊은 성인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양질의 단백질 생선, 계란, 두부, 살코기 등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타민 D입니다. 골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근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20-30분의 햇빛 노출이 어려운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되 반드시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한 후 용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타민 B12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가 들면서 흡수가 어려워지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으로 혈중 비타민 B12 수치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설화정이나 주사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뇌 건강, 심혈관 건강, 염증 조절에 중요합니다. 주 2-3회 생선 섭취가 어려운 경우 EPA와 DHA가 포함된 어유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칼슘입니다.
하지만 칼슘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칼슘 보충제 복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생활 습관. 첫째,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주 2-3회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시되 처음에는 가벼운 중량이나 자체 체중을 이용한 운동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합성과 조직 재생이 일어납니다. 또한 면역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명상, 요가, 독서,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고립된 생활은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생 학습입니다.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독서, 새로운 취미 등을 통해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영양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양제는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망치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영양제도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할 때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첫째, 영양제보다 식습관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나쁜 식습관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기본이 되고 영양제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이라고 해도 각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식습관이 다르므로 필요한 영양소도 다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나 입소문에 의존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는 변화하고 생활 환경도 변화합니다. 따라서 영양제의 필요성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는 건강관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건강관리에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광고나 과장된 효능을 내세우는 제품들보다는 꾸준하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현명하고 균형 잡힌 건강관리를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양제는 선택사항이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은 필수사항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라며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유익하고 실용적인 강의였습니다. 30년간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 덕분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영양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명한 활용법을 배우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마음에 드셨거나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실천하셔서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